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던 축사 중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총성이 단상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한 남자가 돌연 권총을 꺼내 발포한 순간 잔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명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몸을 낮추었고 경호원들은 방향 감각을 잃은 채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총탄은 대통령을 겨냥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재빨리 연설대 아래로 몸을 피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총성 중 하나는 대통령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의 관자놀이를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곱게 차려입은 하얀 한복 위로 붉은 피가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는 어느새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긴급히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밤 7시 향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는 광복 29주년 경축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가 행사였지만 이날의 무대는 어딘지 모르게 특별해 보였습니다. 장내에는 관여단의 연주가 흐르고 각계 주요 인사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가운데 한상 위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머니라 부르던 존재,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말없이도 위로가 되고 설명 없이도 마음을 알아주는 그녀의 따뜻한 존재감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제1교포 문세관으로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잠입한 뒤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조 총련과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남자의 단독 테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술했던 대통령 경호체계, 사전에 감지된 수상한 정황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여러 음모론까지 이 사건은 지금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 총탄이 쓰러뜨린 단 한 사람, 유경수 여사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고 국민들은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으며 그녀 역시 그 부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눈물과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흐느끼던 노인, 진짜 어머니보다 더 고마운 분이었다며 오열하는 대학생, 그리고 그녀의 손길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까지.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진정한 어머니를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총성이 없었고 그녀의 삶이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었을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한 시대의 빛이었던 유경수 여사의 삶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자 국민의 어머니로 불릴 유경수였습니다. 그녀가 자라난 집안은 충청북도 옥천 지역의 대지주 육종관 가문으로 순수 대지만 3,000평, 뒤뜰 과수원까지 합하면 무려 8,000평에 이르는 농장을 운영하며 99칸의 전형적인 부호 저택이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당시 지방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전화기와 자동차, 일본제 가구까지 갖춰져 있었고 인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농장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저택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요한 비극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아버지 육종관은 본처 외에도 5명의 첩을 두었고 그 중에는 친자매인 2명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가족 구도 속에서 본처였던 어머니는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고 어린 유경수는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성품이었던 그녀는 모든 갈등을 말없이 품으며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갔습니다. 옥천 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유경수는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당시 귀한 사립 기독교 여성학교였던 배화고등여학교에 진학하여 교양과 품위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살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큰 개성대 집에서 하숙했는데 그 여인은 친어머니가 보내는 생활 물품을 가로채는 등 유경수를 은근히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유경수는 그 모든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오직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단정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었고 대학에 진학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육종과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관연한 처녀가 남의 나라 땅을 밟는 법이 어디냐? 여자애들이 너무 공부하면 버릇없어진다. 딸의 꿈은 그렇게 한마디로 잘려나갔습니다. 유경수는 며칠을 이불 속에서 흐느꼈지만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고 곧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옥천으로 내려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회계와 재정을 맡아보며 곡간 열쇠까지 넘겨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고 어머니가 돈이 급할 때 부탁했을 때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줄 수 없다며 원칙과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후 단기간 가사교사로 일하며 단정한 말씨와 정제된 태도로 학생들을 대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부 남교사들의 도를 넘는 언행에 분노한 유경수는 단호하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에게 침묵이 미덕일 때로 있었지만 존엄을 지켜야 할 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유경수는 부유한 배경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견뎌낸 시절을 보내며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품격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고 단단했던 그녀의 삶에 운명처럼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동처럼 다가왔지만 곧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박정희였고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서막이었습니다. 1950년 8월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피난민 행렬이 끊이지 않고 생사의 경계가 무너진 그 해 유경수는 부산에 피난해 있었고 그곳에서 박정희 소령의 부관 송재천 소위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박정희와 만났습니다. 전장의 먼지를 품은 그의 눈빛에서 유경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육종과는 결혼을 완간히 반대했습니다. 박정희가 군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었고 전처에게서 얻은 딸까지 있었던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흠결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경수는 굽히지 않고 결혼을 위해 집을 나섰으며 결혼식 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육종과는 사위의 집인 청와대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유경수는 어떤 불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주수였던 그녀는 박봉의 쿤인 남편을 위해 노량진 시장 골목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중심을 잡아갔습니다. 13년이 흐른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유경수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삶은 청와대의 여주인이 아니라 국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유경수는 청와대 입성 직후 외교 무대에서 요구되는 장식과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립스틱조차 바르지 않았고 화려한 보석을 목에 걸지도 않았으며 늘 단정한 한복 차림과 소박한 미소만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화려하면
국민들 마음이 멀어질지도 몰라요. 그 말처럼 그녀는 격식을 내려놓고 진심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처 김호남 여사가 한 사찰에 머물고 있을 때 유경수 여사는 묵묵히 생필품과 살림 도구를 챙겨보내며 조용히 그녀의 삶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회에서 잊혀진 또 다른 여인의 삶에 대한 조용한 연대이자 깊은 인간적인 예우였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점차 더 많은 국민을 향해 손을 뻗으며 행동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용히 라디오 앞에 앉아 국민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였고, 또 어느 날은 그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고이 담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여보,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녀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정책 결정에 생활의 목소리를 닿게 하려 애쓴 다리이자 창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청와대 안에서 언성이 오르기도 했고, 심지어 재떨리가 날아든 적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어떤 순방 일정에는 박정희가 유경수를 동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이 오직 더 깊은 책임감으로 봉사를 이어갔고, 그 봉사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는 조직적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매일 전국에서 쏟아지는 수십 톤의 민원서신을 직접 읽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보다 영부인께 말씀드리자는 쪽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기록은 최근 공개된 그녀의 특별활동비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 월급이 2만 원도 채 안 되던 시절, 유경수 여사에게는 매달 20만 원이라는 큰 특비가 지급되었지만 장부에는 개인 의상비나 장신구 구입비 항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대문 김씨 백혈병 치료비 2만 원, 나주 정양학비 18,000원 등 모두 누군가를 위한 지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줄 때조차 받는 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절대 새 지폐를 쓰지 않고 헌 지폐를 골라 전달한 이유는 가난한 이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적 자금이 부족할 때는 개인 용돈에서 충당했다며 장부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봉사는 물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손을 맨손으로 잡고 눈을 맞추며 사람 대하듯 대했습니다. 손이 없는 환자에게는 직접 귤 껍질을 벗겨 하얀 종이 접시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달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접시에 담긴 것은 귤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은 여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부터 먼저 다가갔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당시 한국 사회의 온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시스템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유경재단과 어린이회관을 설립하고 불우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원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직업훈련 기숙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하고 덮지 못한 이불을 손수 챙겼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말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의 어머니라 불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자리를 묵묵히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토록 순수하고 단단했던 삶을 뒤흔드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빛나던 그 순간, 가장 어두운 비극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울린 총성은 단순한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궤도를 비틀어 놓은 분기점이자 한 시대의 마지막 온기를 담은 침묵의 청탄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아내로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권의 심장부로 전달하는 유일한 창구였던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박정희 정권은 그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정권은 더욱 고립되었고 국민과의 거리감은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대화보다는 명령, 설득보다는 통제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국가를 이끄는 권력자였지만 한 사람의 빈자리를 감당하지 못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늘 그 옆자리를 지키던 여인의 부재는 그를 더욱 고독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장례는 국가장례로 진행되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떼약볕 아래 수십만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섰고 국화꽃을 든 손마다 눈물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보다 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국민 가까이에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정권과 민심, 권력과 약자 사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경계에 조용히 서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청와대에는 더 이상 민원이 쌓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다시 높은 담장 앞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단아한 미소, 따뜻한 손길, 흔들림 없는 책임감을 더욱 선명히 기억하게 되었고 그녀의 진심은 전설이 아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청와대 특별활동비 장부에는 사치도 허영도 없었으며 오직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비, 학비, 생계비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 곁에는 개인 용돈으로 충당이라는 메모가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되 부담은 주지 않기 위해 헌 지폐를 골라 전달하는 배려까지 담긴 기록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한 인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조용히 머무는 지도자였고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맨손으로 잡고 직업훈련 기숙사를 몰래 찾아 이불을 덮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아닌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어린이회관과 유경재단은 지금도 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성기를 받은 많은 이들은 지금도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장친동에서 울린 총성은 유경수 여사의 생을 앗아갔지만 그녀를 영원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역사에 남겼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많은 영부인이 그 뒤를 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걸었던 퍼스트레이디. 그 자리는 여전히 유경수 여사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유경수 여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녀가 남긴 말, 행동, 미소 중 가슴에 오래 남은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녀의 품격과 책임의 기억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앞으로도 조용한 울림을 주는 역사 속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며 그 안에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과 내일을 결정하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물을 통해 우리 역사에 숨겨진 장면을 꺼내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